내 인생이 옛날엔 가벼웠는데 이제는 내 이 추를 통해서 내가 더 이상 덜 가벼운 사람이 좀 된 것 같아 라고 겸손을 겸비한 인생의 여러 우여곡절들을 함께 얘기하면서 그 인생에서 얻었던 그 쓴맛을 다시금 발효를 시켜서 친구들에게 일종의 술처럼 그렇게 발효된 단물처럼 그렇게 내놓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남이 알지 못하는 거대한 인생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좋은 교훈들을 얻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철이 든다라고 하는 생의 지혜와 또 성숙성을 좀 확보를 한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드물다는 거, 많이 드문다는 거. 행복한 가족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기 전에 가족들한테 욕이나 하지 마세요. 요즘 40대들이 욕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아니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술자리에서도 욕하고 일상생활에도 욕하고 그렇게 욕을 많이 해요. 욕을 많이 먹어서 욕을 많이 하는 거겠죠. 그거는 참 교양 없는 행동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너는 교양 있냐? 이럴 수 있는데 교양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라면 알아야 될 기본적 소양을 우리가 그 교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든 알아야 될 기본적 소양을 우리가 교양이라고 부르는데 옛날에 우리가 10대 때의 40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살이다 싶을 때 40대의 사람들은 어때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40대는 어떨까 생각하면 그냥 아저씨예요. 아줌마고. 그리고 40대는 어떨까 생각하면 약간 품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자동차에서 내리고 양복도 입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깔끔하게 정장을 입고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매너 있고 이런 사람으로 우리는 어른을 생각할 때 그런 40대, 50대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너무 늙은 분들은 우리가 10대가 볼 때는 60대, 70대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그냥 어른 하면 40대, 50대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부모들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놀라울 정도로 40대들이 욕을 너무 많이 하는데 그게 가족에게도 욕을 많이 하고 자식들에게도 욕을 너무 많이 친구들 사이에서도 욕을 밥 먹듯이 하는데 남녀가 구별이 안 돼요. 여자들도 그렇게 욕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뭐 개소말량 소닭 시비간지가 다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제가 막 상욕을 섞어가면서 강의를 하거나 상욕을 섞어가면서 이야기한다면 이호선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참 저 사람 좋아하고 싶지 않다. 내가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상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40대도 그래요. 50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50대인데 제가 50대 사람인데 어떤 40대 사람들이 막 상욕을 하죠. 전 그 사람 절대 안 써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에요.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하이데거가 한 얘기예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 얘기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쓰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선배들 중에도 지금 50대 후반, 60대 되는 분들인데 아직도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상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분들 안 만나요. 왠지 아세요? 나이를 그만큼 먹고까지도 욕을 한다는 얘기는 자기 삶에 한 번도 성찰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분들이 저 안 만난다고 제가 그분들하고 손절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안 만날 뿐이에요. 그분들이 또 만나죠 요청하면 만나겠죠. 그러나 전 얘기합니다. 오라버니 욕하지 마세요. 그건 오라버니가 어울리지 않아요. 전 이렇게 얘기해요. 40대 된 분들에겐 전 뭐라고 얘기할까요? 얘기 안 해요. 왠지 아세요? 욕 먹어요. 저 없을 때 막 상욕해요. 왠지 아세요? 욕이 일상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자기를 욕하면 남은 생에 저는 범죄자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후배들에게 막 상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막대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 존재를 향해서 욕을 함부로 막 쓰는 사람들이에요. 농담 삼아 하는 욕도 욕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난 삼아 하는 것도 저는 제 친구들 중에도 멀쩡하다가 다 전문직인데 술자리만 가면은 그 여자친구인데 진짜 욕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악의로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재미와 인생의 흥미 같은 걸로 욕을 하는데 저는 그 친구가 욕하는 것도 싫어요. 제 친구가 그렇게 욕하는 친구라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욕을 하냐? 욕 안 해요. 걔만 그렇게 욕을 하는데 그게 약간 재밌다고 생각하나 봐요. 하나도 재미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욕을 하는 걔가 그 욕을 멈췄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누구누구야. 야, 너 욕하지 마. 욕하는 거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 야, 내가 맨날 욕하냐. 술 마실 때만 재미로 욕하는 건데 저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다른 친구들도 그 친구를 데리고 다른 술자리 아마 안 갈 거예요. 그 자리 다른 데 가서도 그렇게 함부로 막 욕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건 나이 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40이 가벼운 나이입니까? 40년을 살았고요. 이제 50년을 다 돼가도록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10대 아이들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니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여러분을 본다고 생각하세요. 그 아이들이 기대하는 어른의 모습은 어떤 걸지를 생각해야 되는 나이입니다. 그게 나이 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 무게인 거고요.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족에겐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렇게 자식들한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작거리에서도 하지 않는 그런 상욕들을 아들에게 딸에게 막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자식이 잘 되길 바래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완벽히 잘못된 생각이고 완벽한 착각이에요. 자식은 그 욕한 대로 될 겁니다. 이런 저주가 제가 한 나쁜 말, 나쁜 마음 때문이겠어요? 실제 그렇기 때문이에요. 부모들이 했던 그 욕설 때문에 상처받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친절한 가족, 좋은 가족, 행복하다 말하는 가족들은 진짜 말 조심합니다. 욕하지 않아요. 두 번째, 굉장히 친절하게 말해요. 예쁘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끼리도 일상적 공격성이라는 게 있어서 아시시세 뭐 땡땡땡땡거리고 때로는 뭐 반말 찍찍찍 하면서 뭐 나가 뭐 이렇게 하는 딸들 아들들 있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는 다음번 기회에 다시금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상적 공격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40대니까 알게 되죠. 어느 순간 갑자기 누군가 죽는 수도 생겨요. 다치는 수도 생겨요. 갑자기 이별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별이라는 게 준비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족이라고 늘 안전한 대상은 아닌데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예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사랑스럽다, 예쁘다 말해주셔야 그 아이들도 내 배우자도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부모님도 나에게 예쁘다 말해요. 상욕을 하는 가족이 있거나 아니면 나에 대해서 험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곱게 말해달라 요청해야 돼요. 행복하게 말해달라. 나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상처받으니까 이렇게 말해달라라고 하는 제안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행복한 가족들은 보니까 서로 자제할 건 자제하고 필요한 건 요청하더라는 거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말이에요. 말. 그 말 중에서도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발작 버튼이 있고 안심 버튼이 있어요. 발작 버튼, 일정 특정한 말, 싫어하는 말, 특정한 행동을 딱 하면 발작 버튼이 딱 눌러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확 하겠죠? 그러면 행복한 사람들은 발작 버튼이 없냐? 있어요. 근데 이걸 안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사람들은 발작 버튼 대신에 안심 버튼을 더 많이 눌러요.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편안해져.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조금 더 안정을 해.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조금 더 위로가 돼. 이런 안심 버튼을 알고 있고 이걸 더 자주 누르는 거예요. 발작 버튼도 알고 있는데 이거를 덜 누르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가족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버튼 중에는 말도 있고 행동도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상황도 있고 거기는 용서나 사과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많은 요소들이 두 개의 버튼 속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 행복한 가족들은 이 버튼을 너무나 현명하게 쓴다는 거예요. 불행한 가족들의 특징은 자명하겠죠. 발작 버튼을 아무 때나 막 누르고 상대방 화를 나오게 하려고 일부러 막 눌러요. 오락실 가가지고 우리 옛날에 스트리트 파이터 이거 하는 것처럼 막 눌러버려요. 그러면 이제 손발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고 싶으면 아무 때나 누르고 막 누르고 힘껏 누르세요. 그렇게 불행을 자초했을 때 처음엔 장난으로 한두 번 누르는 것도 전 누르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장난은 누군가에겐 장난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불행이고 슬픔이고 아픔이고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쁘고 좋은 말 해줘야 돼요. 근데 예쁘고 좋은 말이라는 게 조언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훈육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끼리도 지켜야 될 준칙이 있는 거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혼내야죠. 이건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장난으로라도 예쁜 시선, 예쁜 말, 예쁘다 말하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예쁘다 말을 들어요. 어디 가서 사랑스럽다 말 듣습니까? 어디 가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에서 그 향기가 난다는 말을 듣겠어요. 가족밖에 없어요. 그걸 행복한 가족들은 기꺼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행복한 가족들이 다 그러냐? 아니에요. 저는 행복의 기준을 좀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일 없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냥 별일 없고 그냥 뭐 가끔 투덕투덕하지만 또 금방 화해되고 가족이 가지고 있는 관계의 평균값을 보면 이 관계의 평균값이 뭐 50점 넘어간다. 별일 없는 거예요. 그럼 행복한 거예요. 70점 넘어간다. 꽤 괜찮은 가족이에요. 80점 넘어 대단한 가족이에요. 90점 넘어 이거는 불가능한 가족이에요. 100점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별일 없으면 그냥 행복한 겁니다. 가족들이 원래 대화가 별로 없어요. 어떻게 엄마 저는 엄마가 너무 좋아요. 교과서적인 발언이고요. 그거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거예요. 폭삭 속았수다 이런 데는 있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는 박보검하고 아이유가 없어요. 그 집은 대대손손 행복하더만요. 그러나 우리는 그 반대편 사돈집에 가깝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대신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선택을 통해서 언제든 그 박보검과 아이유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단한 행복과 대단한 희생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별일 없고 대신에 우리 가족이 서로에게 너무 침범적이지 않고 대신 서로에게 적당히 인정해주고 나의 생로병사에 그래도 꽤나 긍정적이 돼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나의 아군이에요. 이 집은 이 정도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의 기준도 별일 없음으로는 행복하다 이렇게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흔에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마흔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에게 되게 몰입한다는 거예요. 가족은 2차적 집단이에요. 마흔부터 요 40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가족이 중요한데 그 가족이 중요한 건 내 윗세대로 끝났어요. 이 40대부터는 가족 되게 중요한데요. 근데 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등가로 놓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가족 안에 내가 있었잖아요. 요 40대부터는 나 있고 가족 있고 해가지고 가족이 여럿이라도 그 가족의 크기랑 내 크기가 같은 시대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잖아요. 가족보다 내가 커지는 시대가 되고요. 40대는 등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라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내가 이 집을 위해서 얼만큼까지 희생해야 되는데 라는 얘기가 나오는 세대예요. 그전에는 내가 희생을 많이 했잖아. 인정해줘. 이런 얘기를 하던 세대였어요. 근데 40대부터는 내가 어디까지 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세대예요. 이 셀프가 되게 커졌어요. 자아가 되게 커져가지고 내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신에 대한 투자와 자신에 대한 이런 삶에 대한 여정 중에 내가 빠지는 것을 되게 서러워하는 시대거든요. 요 스스로 내 삶을 유쾌하고 의미 있고 그리고 힘차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 가족은 나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더 관심을 가져요. 재밌죠? 성인 형제자매잖아요. 다들 이제는 혼자 살든 뭐 가족을 일구었든 간에 각자 독립해가지고 떨어져 사는 집이에요. 그러면 남이에요. 그냥 뭐 하면 되냐면 집안의 대소사 같이 치르면 되는 거예요. 대단하게 형제가 내 피부치로서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시기는 다 지났어요. 근데 내 형제가 그렇다고 나하고 남은 아니에요. 내 부모보다 나랑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나랑 가장 비슷한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형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를 또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형제 자매 지간은 원래 서로 간에 격려하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지만 경쟁하기도 하고 시기도 하는 이런 형제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형제 자매로. 평생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이 관계가 늘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환상이에요. 죽을 때까지 미워하는 형제 자매도 무지하게 많고요. 유산 싸움 나오기 시작하면 차라리 남이 나요. 이런 경우가 생겨나는데 적어도 우리가 형제자매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서로 질투하고 서로 남모르는 비교를 다 하고 어떨 때는 공식적 비교를 부모가 하기도 해요. 그 나이 돼서도. 제일 먼저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고 있다.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형제와 부모와 함께 살아가면서 특별히 형제들에게 그 사람의 인생을 완벽히 부정하는 말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려요.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어린 시절 네가 나한테 이랬잖아. 그래서 너는 나에게 영원히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어린 시절 그랬으면 어린 시절 우리가 서로 못난이라서 그랬던 건데 그때 못했던 이야기를 뒤늦게 한다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무릎을 꿇면서 내가 다시는 이번 생엔 안 그러겠다 이렇게 얘기할 형제도 없어요. 그냥 이제는 다 커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치졸하고 쪼잔한 얘기예요. 물론 이제 형제가 서로 돕고 이해하고 살아가고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해요. 그러나 그런 형제가 없다 하더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각자 서로의 인생을 살아가며 일가를 일구었다. 그렇다면 이때는 부모님을 위한 대조사 정도 함께 하는 거지 더 큰 기대하지 말아라. 옛날에 내가 시기하거나 질투했거나 이런 형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형제들은 꼭 안 됐으면 좋겠어요. 망했으면 좋겠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그 형제들 망하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나한테 와서 도움 청해요. 그래서 무조건 내 형제 자매는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서 빌붙을 형제가 있는 게 낫지. 나한테 와서 빌붙으면 그거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 시기 질투했다 하더라도 그 형제가 잘 되길 바랄 것. 두 번째로는 조카들한테는 잘하세요. 그 조카들은 그냥 그 형제하고는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괜히 형 미웠다, 누나 미웠다, 언니 미웠다, 오빠 미웠다 해서 그 조카들까지 미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 그렇게 내가 미워하잖아요. 걔네들이 금방 알고 자기 엄마들, 아빠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 형제들이 내 아들, 딸들 미워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분노에 대한 또 미움에 대한 대물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그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형제들하고 동업하지 마세요. 동업의 끝은 상호 멸망이에요. 정말 너무 나중에 관계까지 틀어지는 경우도 너무 많고 이게 형제만 같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배우자들이 같이 있고 자녀들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이 협업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협업을 하는 거라 서로 마음이 맞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돈이 끼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건 약간 뭐랄까 그 콜레스테롤 같은 거예요. 관계를 막아요.
어쩌면 우리가 함께 협업을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 협업을 하는데 심지어 이 형제가 잘 지낸다? 이 형제들은 무엇을 하든지 잘할 수 있는 형제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협업은 좀 발리고 싶고요. 대신에 우리가 좋은 형제로 좀 지내고 싶으면 우리가 1년에 만나는 날이 뭐 제사 때 하고 부모님 생신 때, 명절 때 말고 거의 없어요. 근데 어쩌다 그 만나는 사람들끼리는 험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형제로 커서 더군다나 성인으로 살아가고 자매로 커서 성인으로 살아가고 남매로 커서 성인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이제 남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1년에 한 번쯤 만나는데 그 사람의 생로병사에 개입할 필요 없다. 그냥 만나면 옆집 이웃 만나듯 해야 돼요. 이웃은 어때요? 어쩌다 만나고 만날 때마다 우리가 좋은 얘기만 해요. 위아래층은 층간소음이 있어서 안 좋을 수 있는데 옆집은 그래도 잘 지내더라고요. 옆집하고 지낸다 생각하시고 약간 띠꺼운 점이 있더라도 그냥 좋은 얘기 하시고요. 우린 어차피 만났다 금방 헤어져요. 그랬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 어쩌다 만날 동 말동이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건 내 형제가 내 장례 치러줍니다.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내 부모 장례도 내 형제와 같이 치르는 거고 내 자매와 같이 치르는 거고요. 내 자식들 결혼식에도 그 사람들이 와요. 부조도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해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무게감도 의무감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나쁘게 지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쩌다 만나는 친인척들 그중에서도 내 형제들은 무조건 좋은 얘기 해줘야 된다 말씀드리고 그들의 경조사에는 꼭 참여하시고요. 이거는 남보다도 조금 더 의무감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부조도 조금 더 하시고 가능하면 애사건 경사건 꼭 참여하셔가지고 축하한다 말하고 잘했다 말하고 그 집 애들은 못생겨도 이쁘다 말하고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걔네 유전자가 내 유전자예요. 20대 때 만났던 친구들 40대에 만나면 다른 인간이 돼서 나타나잖아요. 어디서 누가 어떤 신의 조화를 일으켰는지 이 찌질한 게 갑자기 와가지고 인생에 막 썰을 풀면서 라이프 이즈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어이가 없죠. 그 찌질이가 와가지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만남을 몇 번 가져보니까 얘 얘기는 정말 얘의 삶이 됐어요. 고집과 이 주관이 있는 거 두 개의 차이는 저는 설득력이라고 봅니다. 설득력. 이 설득력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집은 말입니다. 일단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이 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게 하지 않을 뿐더러 이거는 혀의 신화예요. 자기 혼자 자기 혓바닥으로 쓰는 신화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먹물이 침투해갈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근데 주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누가 봐도 납득이 되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일종의 부럽기도 한 그 사람이 하는 말대로라면 이 삶이 정말 괜찮아질 것 같고 그 앞뒤에 이 사람이 사용하는 예화라든지 설명을 위한 여러 자원들을 볼 때는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인데다가 내 삶에서도 경험했던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납득이 되지 납득 이런 납득이 되는 그의 이야기 그 고백은 우리가 주관이 있다 말할 거죠. 그런데 이런 주관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주관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되게 종창회에 와서 없던 주관을 갑자기 얘기하는 애들은 주로 고집이거나 그냥 헛소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은 그 탁상공론하거나 어서 이 철학책 한 두세 페이지 읽고 와가지고 남의 얘기처럼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뭐 그런 얘기들 중에서도 들 얘기들이 있어요. 또 약간의 허풍은 우리 삶에 또 굉장히 기쁨을 주기도 하니까. 근데 정말 주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보면 뭐 20대도 사실은 뭐 이상한 애는 아니었고요. 살아가면서 좀 단단해진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 있죠. 첫째, 좀 교양이 있어요. 교양이 있어서 그 사람이 자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는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경우에 맞는 말을 하고 그런데 그게 상스럽지 않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삶이 그의 말과 일치해요. 그 말이 더 설득력이 있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이 장황하지 않아요. 그 장황함보다도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말에 나의 경험이 상당 부분 일치가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도 맞아요. 이 사람의 이야기는 설득력도 있지만 주관 있게 살아가고 동시에 약간의 존경심도 유발되는 같은 또래지만 전 참 믿을만하다. 참 괜찮게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근데 우리가 40이 됐을 때 갑자기 눈 뜨고 해골물 먹은 것처럼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옛날에 별로인 애들은 지금도 별로예요. 과거에 괜찮았던 애는 지금도 괜찮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일관성이 있어서 그래요. 연속성이 있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인생의 변수를 겪고 삶에 조금 고생도 좀 하고 하면서 좀 철이 든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옛날에 그렇게 형편없고 때로는 너무 가볍고 인생의 그 존재의 가벼움은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이야기가 삶에 마치 어떤 추를 가지고 와서 내 인생이 옛날엔 가벼웠는데 이제는 내 이 추를 통해서 내가 더 이상 덜 가벼운 사람이 좀 된 것 같아 라고 겸손을 겸비한 인생의 여러 우여곡절들을 함께 얘기하면서 그 인생에서 얻었던 그 쓴맛을
다시금 발효를 시켜서 친구들에게 일종의 술처럼 그렇게 발효된 단물처럼 그렇게 내놓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남이 알지 못하는 거대한 인생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좋은 교훈들을 얻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철이 든다라고 하는 생애 지혜와 또 성숙성을 좀 확보를 한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드물다는 거. 많이 드문다는 거. 네. 행복한 마음으로 살고 싶으시면 일단 손가락을 좀 펴세요. 손가락을 펴서 가진 것을 헤어보세요. 나는 지금 뭘 가지고 있나. 많은 분들이 난 차가 있어, 난 집이 있어 이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난 차도 없어, 난 집도 없어, 난 변변한 직장도 없어, 나는 미래도 없어. 줄줄이 없는 걸 많이 꼽는데 있는 거를 꼽아보셔야 돼. 나랑 제일 친한 친구가 있어. 나한테는 바가지 긁지만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어. 건강한 어머니가 계셔. 나한테는 직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차가 있어. 나한테는 매달 나오는 월급이 있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한번 손가락으로 헤어 보셔야 돼요. 마흔만이 갖는 특혜가 아니에요. 전생애를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것인지를 손가락으로 꼽아보면서 나의 공로를 치하해 줘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전 교회를 다니는데 찬송가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가진 것을 헤어보아. 생각해보면 너무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나. 근데 그 앞에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거친 풍파가 너를 흔들고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가진 것을 헤어보아라. 이게 가사예요. 찬송가라고 하거나 찬불가는 이런 신을 찬송하는 거고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신에 대한 게 나와야 되는데 이건 너무 인간적인 가사예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주가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뭐 이런 거거든요. 찬송가나 찬불가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생에서 자기가 가진 것을 헤어볼 줄 아는 사람은 자기의 긍정성과 자기 삶에 대한 감사를 동시에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지에 대한 긍정적인 손가락을 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장점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희망과 그 사람에 대한 아름다움 이런 것들도 꼽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 사람의 가치를 위한 행동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흔이 된다면 나는 내가 보통 10대에 어떤 것을 잃었는가, 내가 어린 시절 내 부모로부터 난 무엇을 박탈당했는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담 현장에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은 너무 아파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아갈 때 그분들이 상담을 마치고 갈 때는 그래서 나의 10대, 나의 어려진 시절에 내가 그때 내가 가지고 극복하고 이겨내고 내 마음속에 지금 내 현장까지 나를 이만큼 오게 했던 힘은 어떤 게 있었는가 결국은 그거를 헤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인생은 똑같아요. 우리 과거가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지지 않는데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상처에 대한 수많은 컨텐츠들을 보면서 내 부모로부터 이게 박탈되고 내 친구로부터 이렇게 상처받고 이렇게 내 삶의 흔적을 이렇게 갖게 됐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애도를 너무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고 자기 연민을 가지고 이거 다 괜찮거든요. 그러나 울음으로 끝난다면 이건 비극이다. 40이란 나이가 울음으로만 점철된 삶이었다면 그건 정말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신에 그 똑같은 삶을 또 다른 사람이 조망해 주잖아요. 야, 넌 이것도 있잖아. 넌 저것도 가졌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응? 네가 나로 살아봤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넌 그렇게 울고 살아.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혼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는데 자꾸 부부가 싸운대요. 지고 싶지 않아요. 자꾸 싸우게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도 계속 싸울 거냐? 계속 싸우게 될 것 같아. 그럼 싸우세요. 죽을 때까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멈출 생각을 해야죠. 더 나은 삶을 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다르고 어다른데 그게 진짜 안 되거든요. 진짜 안 되는데 참 희한하죠. 우리의 과거가 똑같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보는데 내 친구는 이걸 이렇게 볼까?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에요. 40의 삶을 넘게 살았어요. 그 삶을 살 동안에 나는 이게 아프고 저게 힘들고 저걸 잃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너는 그래도 이걸 가지고 있고 저걸 성취해냈고 여기까지 왔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신의 소리예요. 전 그건 신이 내 친구라는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들려주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진 것을 헤어보아라.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고 이 40에 가진 것을 헤어보잖아요. 30대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30대에 내가 많은 걸 잃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0대에 내가 가진 것을 헤기 시작하잖아요. 50대는 이 사람은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요.
60대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70대를 기대하고 살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삶의 긍정성이라는 게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허락된 건 아니지만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10대보다 20대가 좋았다. 20대보다는 30대, 30대보다는 40대가 좋았다고 말해요. 저는 지금 50대가 더 좋아요. 몸은 더 아프고요. 애들은 더 말한다고요. 내 돈 더 많이 갖다가 쓰고요. 그리고 내 친구들도 보면 다 현찮아요. 왜냐하면 다 같이 늙어가니까 얼굴 쳐다보면 쪼글쪼글하고 그래요. 그런데 저한테는 쪼글쪼글하게 쳐다볼 친구가 있고요. 제 돈을 갖다 쓸 자식이 있고요. 그 자식이 아프지 않고 살아있고요. 그리고 나서 형편없었던 그 과거들마저도 저한테는 이제는 토크의 주제가 될 수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 경험을 말할 수 있는 경험의 주제가 되고요. 똑같은 세월 속에서 A라고 볼 수도 있고 B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점이 끝에서 끝인 거죠. 이건 어쩌면 해석의 창구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정말 저의 삶이 늘 좋기만 해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비극의 현장 속에서만 나를 들여다본다면 세상에 둘도 없이 비극의 주인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인생을 좀 멀리 보는 편입니다. 이렇게 멀리 보잖아요. 멀리 보면 10대에도 좋은 때가 있었고 20대도 좋은 때가 있었고 30대도 좋은 친구가 있고 40대에도 나한테 빛나는 순간이 있었고 50대가 된 순간에도 분명히 그럴 것이고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뭐냐면 해석의 혀를 갖도록 하는 거예요. 인생은 페이스트리 같다고 생각해요. 빵 여러 겹을 합쳐놨는데 이게 꾹 눌려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적절한 열이 확 떼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빵이 확 커지면서 맛을 내요. 향을 내요. 그렇죠? 그 모든 과정은 노고를 통해서 가능했던 거거든요. 치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다 그렇게 치대지면서 나중에 어느 순간에 자기 해석을 통해서 그렇게 멋진 빵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을 연금술이라고 불러요. 연금술이라는 게 융심리학에서 나온 건데 1700년대, 1800년대 뭐가 유행이냐면 구리, 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값진 금을 만드는 그 과정이 너무 중요했어. 그래서 거기다 막 별의별 거 다 집어넣으면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막 되고 그랬었는데 이게 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지난 과거의 재료들은 다 쇠나 구리나 별 볼 일 없는 것들일지 모르겠지만 뜨거워지는 어려움과 극복의 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순금이 아니면 어때요? 우리라고 하는 개체로 나오게 되는 건데 더 안정적이고 오히려 그 개체들이 합쳐져서 마치 콘크리트, 모래만 있어도 안 되고 시멘트만 있어도 안 되는데 모래하고 자갈하고 시멘트가 합쳐져가지고 물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굳혀졌더니 어떤 것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건물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건물이라는 것 안에 또 뭐가 들어오냐면 철근이 들어가요. 그 콘크리트를 뚫어서 마치 우리 심장을 뚫을 것 같은 가장 고통을 만들어내는 그 순간 같은 콘크리트가 들어와서 어떠한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은 그 어마어마한 건물이 들어오고요. 때로는 H빔 같은 엄청난 것들이 우리라고 하는 인생에 땅을 파고 들어오듯이 우리에게 박혀가지고 더할 수 없는 상처를 내는 것 같은데 그 H빔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은 거대한 그리고 높은 고층 빌딩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다 연금술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신은 우리에게 고통만 주지 않고요. 그 자잘하고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10대, 20대, 30대를 합쳐서 40대에 내가 어른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 나라는 사람에게 주었던 수많은 고통들과 그 연단들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정말 순금같이 나오게 보다 괜찮은 어른이 되게 좋은 선택을 하는 그리고 긍정성을 기꺼이 선택하게 하는 이런 사람으로 나오게끔 하거든요. 이거야말로 인생의 연금술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린 시절엔 잘 안 돼요. 근데 40쯤 되잖아요. 이제 좀 살아봤거든요. 살아본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고백 속에는 연금술의 비밀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끊어도 이게 일종의 중독이라고 하는 건 자꾸 눈에 아른아른해요. 게임은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진짜 이거 되게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도파민 쉽게 생각하지만 건강하기도 하지만 좀 두려운 존재이기도 해요. 머릿속에 빵빵 터지는데 우리가 중독이란 말이 거기에 합치잖아요. 다른 어떤 기쁨도 이걸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극의 기쁨을 계속 요청하는 건데 내가 성관계를 한다 치면 계속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오르가즘만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죽어요.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쁨 강박을 충족시키는 단어이기도 하고 동시에 슬픔이라고 하는 건 범죄라고 하는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질식할 것 같은 하나의 정서 슬픔은 비극이야 슬프면 안 돼 라고 하는 일종의 명제가 돼버린 강박 명제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요소들을 잘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들이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는 걸 뭘 하나 보면 제일 먼저 술 많이 마셔요. 술 많이 마시고 술도 굉장히 도파민을 촉진하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운동 많이 해요. 운동 많이 하고요. 게임 많이 하고요. 요새 그래서 마약도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이 다 도파민들을 뿜뿜뿜뿜 뿜어내는데, 이 도파민이 이렇게 중독이 될 정도로 뿜뿜뿜 뿜어내는 거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제 행복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독이란 말이 전 잘 붙은 것 같아요. 행복은 일상적 상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행복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행복하고 싶어? 이건 원하는 상태예요. 일상적 상태가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게 그냥 별일이 없어요. 그러다가 가끔 즐겁고 자주 짜증나고 어쩌다 되게 슬프고 그러다가 별일이 없다가 가끔 기쁘고 순간적으로 찰나로 기쁘고 기분 더럽게 안 좋다가 슬픈 일에도 뚝 떨어졌다가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보통 행복이라는 순간은 인생에 굉장히 드물게 오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자기 방어 기제가 워낙에 잘 발달돼서 두 번째 불행이 오면 나는 더 힘들어지니까 이 고통에 대한 기억이 훨씬 더 큰 거거든요. 행복과 관련해서 우리가 행복하고 싶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사람은 계속 달릴 수 없어요. 계속 먹을 수 없어요. 사람은 계속 게임을 할 수 없어요. 자야 돼요. 쉬어야 되고요. 그게 뭐냐면 몸이 자동적으로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이런 도파민 중독과 관련해서 그러면 게임을 끊을까요? 술을 끊을까요?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주일에 하루 금식하세요. 금식. 요즘은 365일이 잔칫날이죠. 영양제도 많이 먹어서 하루 굶어도 안 죽어요. 대신 당 있는 분들은 굶으면 안 돼요. 간헐적 단식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건강이나 다이어트를 위해서 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도파민 중독의 핵심은 뭐냐면 낭비와 남용이에요. 삶과 시간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자본 이런 것들을 다 남용하는 게 이 도파민 중독의 핵심인 거거든요. 근데 그 남용을 통해서 우린 정말 행복에 도달하냐? 그렇지 않아요. 멈출 수 없다면 때로는 강제적으로 이 과정을 좀 꺾어 놓을 필요가 있다. 그 중에 하나로 제가 제안하는 게 뭐냐면 금식이에요. 하루 종일 물만 마시는 거죠. 딱 하루만 24시간. 이건 간헐적 단식이 아니에요. 그냥 금식이에요. 하루 딱 날 잡아가지고요. 딱 금식하잖아요. 이 금식을 딱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머리가 맑아져요. 처음엔 배가 고픈데 나중에 머리가 맑아져요. 두 번째로는 내가 금식을 24시간 동안 잘 했다라는 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내가 잘 해냈구나라고 하는 이 성취에 대한 또 하나의 캐트리지가 올라가요. 어디 그뿐인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 잡잖아요. 내가 약간 성직자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행동도 조심해요. 말도 조심하게 돼요. 왠지 아세요? 기운이 빠지거든요. 되게 중요해요. 도파민 중독은 계속 업 이 상태예요. 근데 하루 딱 굶어보잖아요. 그냥 바로 다운이에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거를 주기적으로 하면 정말 좋아요. 이상하게 금식하는 사람들은 왜 금식하나 보면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하거든요. 한때 우리나라 비건 유행했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비건이래요. 우리나라는 비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나중에 다 비겁이 돼가지고 다 겹겹이 고기 쌓아놓고 먹고 막 그랬었어요. 왜냐면 나 해보니까 비건 안 맞아. 왜냐면 비건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데 그중에서도 뭐 제일 가벼운 거 해본다든지 다 좋거든요. 요는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단식을 주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주로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명상하고 이런 종교적으로 자기를 자주 비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 많이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뭐 하나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면서 나이트 가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은 뭐냐면 탑돌이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 그 하루 비는 시간 동안에는 명상합니다. 이상할 정도로 배가 고파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건 배고픔만이 아니에요. 마음을 비우면서 동시에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켜켜이 갇혀 있는 마치 우리 핏줄 속에 혈관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털어내듯이 삶에 있어서 이 무겁고 불편한 것들을 이렇게 좀 털어버리는 이런 정신정화 운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일주일에 한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를 조절하는 방법이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는 거대한 담 앞에서 어렵다 판단될 때는 몸으로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금식 한번 해보면 좋겠다. 물론 일주일에 한 끼, 날짜와 요일, 아침, 점심, 저녁 중에 한 끼를 딱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대신에 주기적으로 해야 돼요. 나와의 약속이니까. 그렇게 한번 하시잖아요. 이것 자체가 우리가 식에 대한 조절은 대단한 일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지금 배가 안 고파서 안 먹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배가 고파도 먹지 않고 배가 안 고파도 내가 그 시간을 지키겠다는 의지 자체가 다른 삶에 대한 통제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중독이 됐다는 건 이미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심하니까 중독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내 스스로가 나를 통제할 수 없다 생각하실 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시간 정해놓고 저는 좀 굶었으면 좋겠어요.
다이어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삶에 대한 일종의 필터링, 나의 삶에 대한 일종의 클리닝, 나의 삶에 대한 일종의 자기 점검이자 자기 돌봄을 위해서 그렇게 일주일에 한번 금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흔은 핑계고요. 원래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원래 마음은 늘 힘들었어요. 이게 같이 맞자로 시작되고 숫자가 딱 사자로 바뀌니까 이게 마치 인생의 죽을 사자 같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마음이 힘들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역할이 많아지는 얘기도 해요. 마음이 힘들어진다는 얘기는 내 삶에서 내가 나를 다시 한번 지켜내고 나를 한번 지켜볼 시점이 됐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체중이 늘면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체중이 늘면 콜레스테롤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일종의 경각심이 느껴지죠. 내 마음이 힘들어진다면 그 이유가 선명하지 않다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건이 생겨나서 힘든 그 마음은 일시적으로 그 사건에 의해서 발생된 자극에 의한 반응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상하게 계속 힘들어. 이상하게 계속 지치고 근데 그게 정말 마흔이 돼서 내 마음이 힘들 것까 생각해보면 나이가 원래 지칠 때도 된 거예요. 열심히 일해왔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무게는 원래 그 정도 됐었는데 약간 체력이 더 떨어지면서 이런 마음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대신에 이런 마음의 무게가 계속 길게 느껴진다면 이건 우울감일 수 있어요. 우울감은 그냥 놔두면 우울증이 될 수 있습니다. 우울감과 관련해서는 나만의 좀 처방이 좀 필요해요. 처방 얘기를 하기 전에 마음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나 그럼 몸이 무거워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몸이 무거워지면 이상하게 이 생활이 불편해지고 내 몸에 피로감이 더 많이 느껴지면 마음의 무게도 함께 늘어나는 거거든요. 마흔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를 평가하는 눈이 많아졌어요. 위의 눈도 나를 내려다보고 아래 눈도 나를 쳐다보고 있고 내 자신의 눈도 나를 바라봐요. 너는 네 스스로 얼마나 이 사회 속에서 성취했니? 라고 나한테 지속적으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음성도 나에 대한 평가자의 목소리고 감독자의 목소리고 그 시선도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시선 자체가 많아졌기 때문에 인생이 다소 피곤해진 건 맞습니다. 몸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내 삶의 자리도 그렇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도 그렇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기까지 힘들고 느껴지고 마음이 무겁게 느껴질 때는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이 목표가 내 목표가 맞나? 되게 중요해요. 내가 갑자기 이 목표가 맞나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지금 내 이 목표가 안 맞으면 뭐 그만두라는 얘기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일, 추구하고 있는 이 목표가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인생 여정하고 이 핀트가 맞나. 그래서 내가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핀트가 잘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고 혹시 핀트가 안 맞춰진다면 이걸 핀트를 어떻게 맞추면 좋을까? 라고 해서 약간 그 방향을 조정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약간 조정해서 그럼 괜찮아. 아주 나이스인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시점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의 요구가 많아질 때가 있어요. 요구가 많아지면 나도 모르게 다 모든 일이 나에게 와 있어요. 그런 일이 많잖아요. 또 역할이 많고 위아래로 해결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이때는 자기 일에 대한 경계를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자부하면서도 욕을 많이 먹고 있는 항목 중에 하나가 제 인생의 좌우명이에요. 제 인생의 좌우명이 제 카톡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힘든 일은 남에게 이렇게 써 있어요. 힘든 일은 남에게라는 게 많은 분들이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좀 상처받았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상처받게 그냥 놔둬요. 왜냐하면 저의 취지는 뭐였냐면 다른 사람 일까지 다 떠맡아서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크면서 딱 40대 중반에 제가 그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이 힘든 일은 남에게라는 단어를 내 일이 아닌 건 그 사람에게 넘기고 할 수 있다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도움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요청을 받아서 그 사람에게 또 공을 돌리고 내가 딱 해야 될 요건이 어디까지고 내 에너지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알아가지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는 거고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40이 참 인생 정리하기가 좋은 나이인 것 같아요. 그때는 밀어낼 힘이 있거든요. 아직 우리에게도 선배가 있어서 무슨 이런저런 얘기 나오면 선배한테 물어볼 수 있고요. 아직 후배가 있어서 우리의 후배한테도 약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딱 그 나이 연령대에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나의 역량에 대한 기본적인 준칙 가지고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은 눈 딱 감고 딱 미루고요. 거절할 수 있는 일은 좀 거절하고요. 그래도 되는 나이거든요. 거절하고 그다음에 내가 꼭 갖고 싶은 거 갖고 싶다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옛날에 제가 갖고 싶으니까 어떻게 그냥 주고 해달라니까 어떻게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짝 나는 거예요. 그냥 너덜너덜해집니다 인생이. 근데 그때 제가 딱 45에 힘든 일은 남에게 딱 어쩜 이렇게 꿀 같은 구절이 내 머릿속에 생각이 났는지 딱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전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어가지고 저도 하기 싫은 일 많이 해요. 아니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하기 싫은 일 해요. 저도 학교에도 있고 뭐 다른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으니까 만나기 싫은 내담자도 있어요. 너무 만나고 싶은 내담자도 있고 그러나 싫어도 그 사람이 내 사람이고요. 좋아도 그 사람이 내 사람이니까 그 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전에는 모든 일을 다 했다면 내 일이 아닌 게 어떤 것인지 이제 채로 그리고 키로 이렇게 키즈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손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의 문제예요. 저는 손절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안 만나는 사람 안 만나는데 뭐 손절이고 뭐라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일은 그렇잖아요. 아, 내가 내 주제를 알아야 되겠다. 내 주제꼴을 좀 알아야 되겠다. 할 수 없는 걸 못한다 말해야 되겠다. 부끄럽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본 드라마가 있어요. 부끄럽지만 도망가는 건 도움이 된다.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 드라마가 내용은 그냥 그래요. 근데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진짜 맞는 얘기잖아요. 부끄럽지만 도망가는 것은 도움이 된다. 이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부끄럽죠. 그러나 때로 도망가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부탁한 거를 또 내 일이라고 던져줬지만 사실은 내 일이 아니거나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에너지 수준과 나의 능력을 알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한결 수월해지면서 마음도 수월해져요. 그래서 저는 40에 인생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인생 정리하면 머리가 골재 아파지잖아요. 또 그려? 인생 곡선을 막 그려가지고 그래 너는 20대 해가지고 나 40대 뭐래?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제가 늘 하는 겁니다. 40대에 인생 정리를 잘하고 싶으면 제일 먼저 책상 정리부터 하면 돼요. 내 책상, 우리가 요새 필통은 안 쓰니까 내 사무실의 책상이나 아니면 집의 책상, 딱 책상, 서랍 요것만 정리를 해도요. 내가 마치 인생의 일부가 정리가 되는 느낌이에요. 응답하라 1988에 보니까 덕선이가 자지마 독서실에 가가지고 청소를 쫙 해요. 그 다음에 자더라고요. 근데 그게 덕선이에요. 어쨌든 독서실 갔고 정리했고 내가 독서실 안 간 것도 아니고 인생의 공부를 한 거죠. 잠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대단한 정리를 한꺼번에 할 건 아니지만 이런 소소한 인생 정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내 인생에도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책상 정리하는 사람은 인생 정리할 수 있다. 옷 정리하는 사람은 인생도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정리하는데 40이 제일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이 40이 된다는 건 더 이상 20대의 옷을 입을 수 없다는 얘기다. 40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몸도 다른 몸이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것도 이 돈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는 아우르고 거기에 대한 눈을 가지고 있고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평가도 하는 이런 아주 다채로운 역할을 하고 있는 이때이기 때문에 인생 정리하기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